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는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예. 뭐 각오를 한 말씀 드려야 될까요? 열심히 하고 예.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이제 미국의 감청 정황입니다. 미국의 비밀 문건이 드러나면서 그 문건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 또는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회 반응을 묶어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일단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일단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은 거의 뭐 사실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용어 정리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미국 언론도 와이어태핑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입니다. 감청이라 하면 그 사법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받아가지고 뭐 수사기관이 듣거나 보는 거기 때문에 감청은 전혀 아니고요. 도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사안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랄지 이게 조금 저는 부적절하고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명확히 드러났고 사안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 미국 측과 일단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랄지 이전 사례를 좀 보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런 일들이 벌써 한 2013년에 네. 있었습니다. 2013년은 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당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CIA 직원이 폭로를 했지요. 네. 그때 바로 박근혜 정부는 도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의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런 보도대로 뚫렸다고 한다면 바로 진상조사와 강력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 지금 2단계에서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보십시오.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고 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을 합니까? 이거는 미국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대통령실도 좀 더 명확한 요구. 예전에 독일 같은 경우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강도 있게 미국을 비판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저 좀 더 강하게 요구하고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집무실 도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집무실 도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단 내지르는 발언들.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렵고요. 네. 사실이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반으로 나왔던 문건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것인데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 일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러시아의 조작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명확한 입장들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고 난 다음 그에 뒤따른 행위들, 그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이 조금 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외교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한 개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미국과의 우방국으로 볼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이 함께 이 상황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른바 사진으로 찍혀가면서 SNS에 노출되게 됐는지 네. 그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 이 문제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게 됐다면 단호한 입장들을 내는 것들이 우선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탕으로 했던 외부적인 다른 개입으로 또 다른 방식의 조작이 있을 가능성 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표는 이걸 대놓고선 집무실에 대한 도청으로 규정을 짓고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명확한 팩트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진상조사를 해야겠죠. 우리도 이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데가 했냐?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미국의 보도가 뭐 특히 유력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른바 갑작스럽게 경질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네. 또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네. 이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청 의혹을 제기 안 한다. 저는 좀 답답해요.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 국민의힘 대응이 우리 김초겸 의원도 좀 하셨습니다만은 한일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청구서가 날라오고 곤욕에 치르니까 아니 우리가 정상회담 했습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도청당했습니까? 민주당이 집권 세력입니까? 집권당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야당을 공격하지 마시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05년도에 모스크바에다가 주미 대사관을 네, 러시아에다가 네, 미국의 미국 대사관을 짓는. 씁니다.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들어보니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쓴 거는 물밖에 없답니다. 그 나라 물. 왜냐하면 모든 도청 장비가 기자재, 뭐 목재, 심지어는 시멘트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완성됐던 러시아 대사관을 파기를 하고 새로 지었답니다. 네. 그래서 15년이 걸렸는데 이 문제는 뭐 민주당만 제기한 게 아니고 지난 4월인가 5월에 용산 이전한다고 할 때 신원식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졸속으로 옮기면 다른 나라로부터나 이건 도청, 감청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제대로 옮겨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불과 2달도 안 돼서 옮겨가가지고 그 모든 도청에 감청에 완벽하게 시스템이 보완돼 있는 청와대 지하 벙커를 다 버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 부분만 있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이 그거 외에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용산으로 이전한 부분, 이거는 미국에서 CIA가 도청한 부분과 함께 네. 또 다른 트랙으로 이건 명확하게 따져봐야 네. 이건 국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짚어보고요. 진상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필요성들을 언급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내용들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대한 입장을 지켜보고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어디서부터 불거진 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국익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겠죠. 네. 다만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사실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른바 의혹 보도가 나갔을 뿐이고 그 의혹 보도도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되어 있는 실질적인 우리 우방이 아닌 다른 진영에서 나왔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겠죠. 근데 민주당의 대표가 딱 집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십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 이전 문제를 끌어나오게 되는 이유도 청와대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집무실에 대한 도청이 뚫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상의 규정 짓는 문제들이 저는 훨씬 더 큰 혼란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우방국들 여러 나라들까지 같이 얽혀져 있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 안보적 사안이니만큼 이런 문제가 통상 불거지게 되면 정보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또 공개하기 어려운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정보위원회에서 정부의 내용들을 듣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외부로 발표하게 되는 그런 관행들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인데요. 민주당도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국익 함께 지켜나갈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네. 이게 어쨌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딱 끝날 얘기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 예산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뭐 동맹국 여러 국들한테 지금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부 확인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외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들까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의구심도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된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들 또 거기에 대한 설화, 루머까지 더해져서 국민적 혼란을 자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일들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권까지 나서서 의혹에 기름을 붓는 가짜뉴스까지 쏟아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 기자회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도청 보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계속 여쭙게 됩니다. 여당이셔가지고요. 예. 일단 뭐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내용을 진짜 국익 중심으로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침해하고 위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나서서 이런 내용들을 하기 전에 여당과의 협의 또 정부 관계자로부터 어떤 사안들이 놓였는지를 정보위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뉴스가 터지자마자 뭔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나와서 모든 정쟁적 메시지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대표부터 수석 최고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중심으로 만약에 분명한 메시지를 요구할 거라면은 얼마 전에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 간첩단 사건들이 우리나라 시민단체까지 침투해서 관련된 지령들을 내렸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런 내용들 속에서는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를 민주당은 하지 못합니까? 안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그 가치와 철학 그리고 기준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오락가락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뭔가 공격하듯이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온당치 않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우방 국가고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를 위협하듯이 이러한 불법 도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실질적인 대리전 성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중에 러시아가 이 같은 도청 사건 속에서 어떤 개입을 했을지에 대한 여부들도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러시아에 관련된 의혹들도 상당히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정작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지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실관계를 처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 절대절명의 책무들이 또 정부와 여당이 주어져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저 문건이 뭐 100% 사실인지 그리고 그 도감청이 있었다면 그게 대통령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그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이 문건에 나온 건 일부지만 그 도감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는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그 말씀대로 진짜 이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로 진짜 취약한 보안 시스템부터 뭐 그때 많은 우려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여당 원서에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위기 상황,
지금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뚫린 상황에서는 저는 아무리 좀 궁지에 몰리더라도 시청자께서 다 보고 계신데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지도부도 그렇고 그 민주당 공격한다고 큰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민주당이 무슨 우리가 지금 집권한 세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청을 당했습니까? 민주당 탓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히 요구해서 미국 측으로도 받아내고 한번 보십시오. 2013년 때 박근혜 정부는 바로 도청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거는 다 어느 나라랑 하고 있는 정상적인 활동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뭐라고 할까 이런 그냥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 정도 입장 가지고 우리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보도가 된 뒤에 미국 정부나 국무부나 국방부 입장을 보면은 부인을 크게 안 해요. 대부분은 사실이다. 네. 하지만 일부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우리 국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어느 정당이 문제 제기를 합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민주당의 정보위원들, 외통위원들 기자회견을 네. 했는데요. 저 내용도 토대로 당장 이제 대통령실에 해당된 국회 운영위원회, 네.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통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연히 여당은 응해야죠. 응해서 여기서 따져보고 정말 기밀이 있으면 비공개로 회의를 하더라도 명확히 진상을 따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측의 진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한미 동맹, 가치 동맹으로 철통 같은 혈맹인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도청을 했느냐. 이거를 항의하고 따지고 진상을 밝혀내야죠. 어디까지 도청인지 알아내야죠. 두 번째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임 정부 때 없었고 했던 일이 벌어졌는지 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가 뚫린 건 아니에요. 주미 한국대사관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서울 한복판이 뚫린 겁니다. 지금 진상은 밝혀져야 되지만 과정상 보면은 너무 내밀한 내용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도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발 방지체 이거는 그러면 정말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대로 지금 보안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옮겨가지고 제대로 지금 방어막이 안 쳐져 있는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빠른 진상조사가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수습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도 네.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우리 차원에서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여쭤본 건데 대책이랄 게 있을까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좀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어제 오늘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들을 대신해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따져 묻는 공간들은 결국 국회 내인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로 국가의 중요한 안보 또 여기에 대한 국익에 관련된 사안들을 아마 논의하는 자리가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건데 아직 명확치 않는 사실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통신 기록들 같은 경우들이 노출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통신 기록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대통령실 집무실이 도청으로 뚫렸다는 내용들은 또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대통령실 전체가 미국, 우리의 동맹국이 뭔가 도청이라도 한 것처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아마 조속히 정부에서도 국회, 여당과 야당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 보고요. 그 뒤에 어떤 방식의 대응책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대책은 뭐냐라고 했더니 사실 대책이 없는 게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다 부술 수 없는 노릇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일단 저도 아침 회의 때 우리 김병기 의원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논의도 하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그 모스크바 대사관도 우리 김병기 의원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가거나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보안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대통령실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전까지 청와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국가 안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만약에 옆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화를 못 합니다. 긴밀한 내용을 논의도 못 해요. 일반 가정집도 그러는데 국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도 그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우선적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요구해서 정말로 어디까지 도청이 됐는지 이런 걸 알아내야 정말 우리 한미 동맹 국가 아닙니까? 네. 더 이상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요구를 하고 대통령실은 이제 아마 착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보안 점검을 보다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미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다 지금 공사를 끝냈어요. 네. 그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수의 계약을 했다, 어디가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 저는 예전에 사진 보니까 그 공사 인부와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기자들하고 막 섞여 있는 사진을 봤어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렇게 보안 의식이 없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어디 구멍이 있는지 찾아내고 우리 국가의 보안이니까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조금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심각한 외교 사안, 안보 사안이 터졌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결국은 들어보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도청됐을 거라고 규정을 짓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가 시종일관 똑같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했던 게 잘못이고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청 사건들이 이루어졌다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디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뚫려서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나와 있지도 않는 가짜뉴스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책임 있는 제1야당 169석의 절대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쟁의 소재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사실일지 모르는 의혹 제기, 여기에 대한 도청 문제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기감을 갖고 있다면 국회 내에서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사실관계 확인부터 치밀하게 단계별로 밟아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NSC 회의 내용이 샜다고 하면 NSC가 그러면 어디서 열린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보도와 미국 정부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은 그럼 NSC는 대통령실에서 열리고 대통령 거기 회의장에서 열리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합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빨리 진상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 네. 이런 요구를 야당과 국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게 미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SNS에 유출이 됐고 거기에 우리 국가안보실장, 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화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때문에 국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총선이 꼭 1년 남은 날입니다. 좀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혁신, 뭐 쇄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공천 제도 TF 그 단에서 이미 이제 거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당원 당규는 총선 한 1년 전에 당원 당규 공천 제도요. 특별 당규 돼 있거든요. 그걸 완성을 해야 1년 전에 해놓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예비 후보도 됐던 출마하시는 현역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이제 저희는 이제 최고에도 보고를 하고 네. 이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룰은 출마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죠. 네. 어떻게 룰이 생기는지가 중요한데 지난 21대 국회 때 이해찬 전 대표 계실 때 이른바 시스템 공천 룰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골간은 이른바 투명하고 공천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전략 공천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지역은 최대한 경선으로 치러지게 한다. 네. 이런 룰들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확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전에 미리 해놓으면은 출마하시는 분들도 뭐 지역이 됐던 네. 뭐 어디 서울이 수도권이 됐던 지방이 됐던 큰 뭐 저기 불만이나 이런 거 없이 그 룰에 맞춰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오늘 1년을 앞두고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네. 말의 행동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많은 일들에 이르기까지 총선을 앞둔 어느 단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제일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총선을 앞두고 높게 세우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한다면 절대 공천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인사들 같은 경우는 애당초 당에 아예 설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윤리적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중요한 것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책 중심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 정권 교체를 해낸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권 교체를 이런 측면에서 잘했구나라고 하는 효능감들을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들에게도 또 중도층들, 무당층들에게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정책적 활동들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잠시 한마디만 할게요. 예.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걸 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기 당 얘기를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를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 김대리 우리 민주당은 공천 못 받는다. 김건희 여사 출마해도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은 자기 당 얘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왜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토론 자세는 자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김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당 공천을 얘기하는데 제1당 야당 대표를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토론하면서 목소리 안 높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비유해가지고 땅 투기 의혹 있는 당대표 김기현 후보는 오면 못 받는다. 김 대표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짜 그렇게 뉴스를 하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퍼뜨리시면 안 되고요. 네, 명확하게 그만하겠습니다. 기소가 돼 그만하세요.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같이 동등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뉴스 초반부에 이제 아마 좀 수세에 몰리시다 보니까 그러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하시죠, 하시면 안 대변인.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아주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게 목소리가 물리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알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양당의 약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면 또 이렇게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먼저 상대당의 약점 어디라고 보십니까? 약점이요? 예, 상대당의 약점. 지금 뭐 총선을 앞둔 뭐 예, 그런 맞습니다. 겁니까? 지금 일단은 지지율이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도한 강물의 흐름이라는 건 있어요. 있지만 그 물결은 어느 쪽으로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당장 뭐 정권 심판론이 50%가 넘고 한다고 네. 해서 우리 민주당이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저희들은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약점이라면 뭐 우리 김 의원이 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 김 의원은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약점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예.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의 최고위원들께서 계속 이제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네. 특히 현대사 문제랄지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밥 한 공기 비우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데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 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 당원 100% 룰로 바꾼 게 그 당시는 뭐 당원들이 당에서 알아서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뭐 한 달 좀 넘었군요.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지도부가 너무 이제 당원들, 특히 열성 당원들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일반 이제 중도층이랄지 개혁적 뭐 보수 성향일지 이런 분들 목소리를 잘 못 담아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당 지지율도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의 지도부 특히 이제 당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되실 때까지 어떤 너무나 많은 윤심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가장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그러지 않고 요즘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산에 검사들 대거 공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버텨내거나 그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지켜지지 않으면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약점 말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는 뭐 앞서 우리 미리 공개하고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과하게 흥분하셨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뼈아프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같은 상황으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발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게 민주당 대변인의 자세라면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현실이 어떤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의 최고위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국민들께 다소 송구하고 불편한 언행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송구하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숙고하면서 아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보좌관 출신 서울시의원이 갑자기 원내대표직을 사직합니다. 네. 그 사직한 이유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무성하고 있는데 왜 그만둔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밝히질 않고 있어요.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이미 숱한 설화와 소문들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을 한껏 높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여야 정치권이 이 정도의 도덕적 기준 그리고 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런 거 행사하지 않을 거고요. 사법적인 문제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들 반드시 보여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영환 의원이 오늘 네. 선거 1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고요. 소방관 출신이죠. 예, 소방관 출신으로 되게 이름을 알렸던. 그리고 지역구도 가지고 있는 네, 분 의정부로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뭐 오 의원하고 직접 연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원내 의원들이 좀 젊으신 분이고 의정 활동도 참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3년간 활동하셨는데 원내 대변인도 예. 맡아서 지금 원내 대변인이죠? 맞습니다. 네. 현직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좀 만류도 하고 좀 시간도 갖고 더 생각을 해봐라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께서는 이제 소방관 출신인데 앞으로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소방관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뭐 한 1년이나 남았는데 네. 저렇게 또 불출마 선언하신 거 보니까 보좌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보좌진들한테도 이제 뭐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은 다른 뭐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한 거 보면은 저는 상당히 신선했고 그런 보면서는 역시 젊은 의원인데 본인과 맞지 않으니까 그런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목소리 높였다니 그 얘기를 하나 짚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김 의원이 저를 또 공격하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토론에서 서로 언쟁할 수 있는데 아까 분명히 질문은 뭐였냐면 각 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당의 공천 룰과 공천 쇄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는데 뜬금없이 거기다 대고 김기현 대표 얘기하면은 김 의원도 똑같은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얘기한 거니까 이해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두 분 입장 다 저는 이해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부터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에 30석 줄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의원님 중에 정말 성실히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께서 전문성 그리고 실제 지역구로 당선되기 어려우신 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비례대표 당선 이후 다음번 재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에 올인하는 모습들 국민들께서 과히 좋게 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게 됐던 건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구제 개편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위성정당 문제가 초래됐고 예. 이대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까 선거제 개편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 갑자기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라고 했던 모습들이 여론을 통해 전파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비판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처음에 단언코 국민의힘이 선언을 했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의견들이 필요하다면 기왕이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김기현 대표 뜻이자 또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론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당론으로까지 모든 것들을 확정지지는 않습니다. 예. 전원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쏟아질 수 있겠죠. 그 의원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오늘부터 열리는 전원위원회가 뭐 이라크 파병 때 외에 거의 한 20년 만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100명이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이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민주당도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서 여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 의원말도 한 쉬운 4분이 참여를 하니까요. 예. 이거 다 토론한 다음에 열띠게 의견을 내놓고 합리적인 가장 큰 우리 민주당의 방향은 정치 쇄신입니다. 그 정치권의 쇄신이고 거기에 맞는 선거제가 어떤 건가 이걸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각자가 의견을 내고 의원들 100명이나 3분의 1이니까 낸 다음에 여야 협의 절차를 거치겠죠. 네. 선거제를 뭐 함부로 한쪽의 의견들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의견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합의를 할 건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예. 이른바 이제 의원수 늘리는 1, 2안들이 정개특위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는 민주당안이 아니었고요. 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견을 모아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여야 모두가 정원수는 늘리지 않겠다, 정수는. 그렇게 해서 지금 1, 2, 3안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토론하기 직전에 저는 뭐 김기현 대표님이 이제 평소 소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원위원까지 열리기 전에 30명 줄이는 걸 내놓은 거는 사실 잘 알면은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줄이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 인구 수를 생각할 때 의원수가 많으냐 이런 부분에 이론도 있거든요. 예. 과거 저는 뭐 정치부장 할 때 신문사에서 예. 안철수 후보께서 갑작스럽게 의석수를 100명 줄여서 200명으로 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니냐 해서 상당히 지지율에 좋지 않았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원위원회 중요한 전원이 열리기 전에 지금 뭐 대통령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표 입장에서도 최고위원들 막말도 많으니까 힘드실지 몰라도 네. 이렇게까지 내놔버리시면은 토론하시는 국민의힘 38명의 의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이거야말로 말씀하신 게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이제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또 놀랐습니다. 저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